평생 저희 새누리당을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서 마음이 상하셔서 정치의 환멸을 느끼시고 투표할 마음이 사라졌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일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국민들이 경고하는데 우리 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의 맏형인 저의 책임도 있다고 국민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당 자체 판세 분석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소야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남은 2년 새누리당이 해왔던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괜찮습니까? 이번에 어려운 정치 일어서는데 안 오고 폭발하다가 어떻습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잘못이 많습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이 조금 못 맞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 시켜서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성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대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저한테 모든 벌을 주시고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정치학 박사이신 이용마 박사님 나오셨고, 민원연 정책위원이신 서명준 박사 이렇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제 이용마 박사께 여쭤볼게요. 방금 네. 우리가 화면 봤잖아요. 네. 새누리당 이게 선거 때만 되면 저래요. 2004년도 그랬거든요. 2004년에 천막당사 만들고 그렇죠. 회초리 맞는 네. 장면 광고 네. 내보내고, 또 2014년에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망할 것 같으니까 또 뭐 어디야 다 올라가서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 또 그러거든요. 예. 저게 통할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용서해 주세요 하는 한 장소를 보면요, 대구잖아요. 맞아요. TK 지역, 네. 특히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생가 가서도 했었어요. 네, 그 맞아요. 앞에 가서 네, 큰절 그렇죠. 막 단체로 하고요. 네. 글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는 별로 그렇게 시선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 써먹는 방법도 아니고요. 네. 또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보여온 행태를 보면은 선거 때만 잠깐 이렇게 그 머슴 행세를 한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읍소하고. 네. 그리고는 또 당선되면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이제 그 상전 노릇하고 뭐 네. 이런 것들을 하도 많이 봐와가지고 맞아요. 네.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지 않나 싶어요. 예. 이제 서울에 와서도 일부 지금 뭐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용서해달라고 하는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네. 근데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선거로 어쨌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무작정 용서해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안 밀어주면 박근혜 정부 절단난다.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밀어달라. 박근혜를 위해서 밀어달래요. 대체적으로 네, 얘기하는 네, 거 보면 네. 무슨 공약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박근혜를 살려야 된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그냥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정당들이 얼마나 그 무정강 정당, 무정책 정당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예. 사실 그 외국의 경우에 선거를 치르게 되면요, 이번 선거를 치르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논쟁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글쎄 양당에서 내놓은 이번에 그 새로운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일단은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가 뭐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경제민주화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프로그램이 솔직히 없습니다. 뭐 경제 논쟁하겠다라고 막 이랬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새누리당은 거기에 대해서
맞불 작전으로 나온 것이 무슨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양적 완화하자 네, 이런 그랬었죠.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하자 그거 외에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이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그렇죠. 발언이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박근혜 대통령 하나를 팔아가지고 예. 득표를 하는 예. 그 애절한 읍소 전략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이 상태로 정권을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를 이끌어 간다면 지지를 못 받아서 절단 나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나라가 절단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오히려 분명하게 심판을 해서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자, 더불어민주당은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손학규 전 고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화면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 계단 있습니다. 혹시 아무 쪽을 우리 강북구청장의 박정수청장 옷은 시가 애절량이에요. 그런 강진에 가서 얼마 안 돼서 그랬어요. 지금 모든 상황을 잘 모르겠으니까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김종인 대표가 공개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내가 지금 안다시피 여기 좀 갇혀 있어요. 내 사정을 좀 공식적으로 요청이 온다면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원을 해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글쎄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잘 몰라요 사실. 어제부터 오늘 준비 때문에 하는 걸 못해서. 네, 오늘 앞으로 새벽에 공식적으로 김종인 요청을 대표님이랑 원하면 통화를 하셨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떤 답변을 해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좀 해달라고 그 부모님께 말씀드렸는지 그런 거 말씀 좀 해주시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오늘 추가로 불러보실 때 있으세요? 이 일정 이후에 지금 뭐 특별히 내려가시는 건가요? 강진으로 바로 내려가고요. 그 안철수 대표가 꼭 밤에 모시고 싶은 분이라고 여러 차례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오늘 리더십 얘기랑 경제론 얘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 좀 정계국회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거로 볼 수 있나요? 글쎄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복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 잘 되게 하려면. 그거야. 먼저 정신하는 사람만 그랬는데. 자, 됐습니다. 이제. 서 박사님, 네. 손학규 전 고문이 네. 더불어민주당의 그 도움 요청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어찌 보면 관전 포인트와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후에 각 당이 그러니까 각 당이 어떤 득표를 어떻게 하게 되냐에 따라서 이른바 잠룡이라고 할까요? 어떤 잠룡들이 득세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김무성의 아이들, 문재인의 아이들, 또는 손학규의 아이들이 얼만큼 살아남을 것이며, 그러한 역학관계 속에서 분명히 어떤 기회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지 않을까. 그동안 이제 기존의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손학규가 손학규 전 대표께서 이제 지금 상임 고문이시죠. 네. 예. 은퇴를 하시고 거기서 어떤 그런 어떤 기억들, 경험들이 쉽게 정계 복귀를 하게 결심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이용마 기자님, 이게 사실은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았어요. 안철수 대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손학규 고문한테 도와달라.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여기 강 현장에 가려고도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맞으니까 안 간 거거든요. 가서 괜히 안 받아들여지면 모양새가 이상해지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도 계속 러브콜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오늘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생각해 보겠다 그랬어요. 자, 첫째, 왜 그럴까? 또, 만약에 참여한다면 어느 쪽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예. 두 번째 질문이 훨씬 편한 것 같은데요. 참여한다면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참여할 공산이 크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서 특히 수도권에서 이 국민의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의 파괴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가 투표장에 나와서 그 지지를 호소할 때 과연 그게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통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글쎄요, 저는 그게 얼마나 나올지 사실 굉장히 미세할 거다라고 보거든요. 예, 효과가 있더라도 상당히 미세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게 작용을 하려면 당선 가능성이 아주 미세한 차이로 있는 사람들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이제 국민의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훨씬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 게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더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이번에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지원을 나온다면요. 이게 단순히 지원해서 그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손학규 대표도 어찌됐든 꿈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일단 예비 후보로서 뛰었고요.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 내 지금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비주류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에 가 있는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밀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손학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손학규 전 대표가 나온다라면 단순 지원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차기까지 바라보고서 뛰는 것이냐, 이게 좀 복잡할 겁니다, 계산이.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의 지금 나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 나이로 69이에요. 내년이면은 이제 이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으로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원에 그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나와서 내년에 대선까지 만약에 바라본다라면 양당을 아우르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특별하게 한쪽에 척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런 모습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말 그대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손학규 전 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는 건 지금 방금 화면에서 이제 처음 봤거든요. 그전에는 이 신문 기사,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기사만 봤지,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본인 음성이 직접 나온 것은 처음 확인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기사화된 것보다 지금 말하는 걸 보니까 훨씬 참여 의지라고 할까, 이런 게 좀 떨어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동안의 언론 기사가 좀 많이 부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첨언 드리면은 뭐랄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들인데, 객관적 조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선거 공학적으로 봤을 때 이후에 총선 이후에 반드시 개헌의 문제, 국회 선진화법을 비롯한 개헌의 문제가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새누리당이 150석 개헌 가능선이죠. 150석을 얻느냐 못 얻느냐, 또는 160석을 얻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한쪽은 그것과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이 또 몇 석을 얻느냐에 따라서 일단 제3당의 출연이 확실해질 것이고, 거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당의 어떤 연대가 가능하다면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대가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어떤 조율할 수 있는 역할로 등장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거기서 또 어떤 세력을 갖춰가면서 대권까지도 꿈꿔볼 수 있지 않나. 그 가능성을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서 박사님, 이게
선거 보도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적하잖아요. 경마식 보도를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네. 호스 레이스라 그래서 선거 보도하면 누가 이기고 누가 앞서고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정책 이런 부분이 자꾸 없어지고 정강 정책에 대한 분석 또는 타당성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이 없어 유권자들이 깜깜이 선거에 참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외국도 선거 때 이처럼 이렇게 경마식 우리나라처럼 여론조사 막 하고 그걸 막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나요? 그게 우리나라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예. 이제 많이들 회자되는 말인데 여론조사 공화국이란 말을 요즘 예. 점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약 보도, 후보 검증 보도보다는 여론조사 보도로 거의 일관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예. 더군다나 더군다나 여론조사라는 게 오늘 또 우리 선생님, 저 제작진께서 자료까지 주셨지만 예. 여론조사 핵심은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응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응답률과 그렇죠. 물론 이제 조사 방식이 중요하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응답률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유럽의 예. 선진국가 중에 하나인 독일의 경우에는 예. 일반적으로 20% 응답률이 나오지 않으면 아예 공표를 안 합니다. 언론사에서. 예. 언론사의 그 저널리즘으로서의 가치, 어떤 자존심들, 어떤 신사적인 그런 어떤 관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뭐랄까요, 정말 그 현실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이런 여론조사 결과 자체를 그 언론사에서 다루질 않죠. 예. 더군다나 이제 여론조사 보도를 하더라도 예. 어떤 경향성을 주목합니다. 오늘 어떤 후보가 이만큼 누가 이만큼 나왔고 누가 이만큼 나왔고 계속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전체적으로 그 후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어떻게 국민의 여론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려는 논평 내지는 분석 보도들을 많이 내고 있지. 예. 여론조사 자체 갖고만 그렇게 어떤 뭐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종편이 주로 그런 모습들인데 평론가들이 나와서 여론조사 자체만 갖고서 이렇게 논의하는 예. 그런 형태들은 전혀 보이질 않죠. 예. 자, 이 얘기 나누시기 전에 한 가지 이제 표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 이번 총선에 유독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어요. 오늘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물론 이제 여론조사는 계속 하겠지만 정당은 발표를 못 하는 거죠. 언론사도 물론 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이제 언론에 발표를 못 하게 돼 있는데, 뭐 언론에서 여론조사 발표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밑에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종로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밑에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SBS하고 YTN이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SBS 조사 결과를 보면 오세훈 후보가 45.4%, 정세균 후보가 35.6% 이렇게 돼 있고요. YTN은 반대가 됐어요. 오세훈 후보가 42.2%, 정세균 후보가 44.8%.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순위가 바뀐 거죠, 지금. 예. 그런데 이제 눈여겨볼 것은 사실 의뢰 기관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을 보면요. 지역구민 504명, 여기도 마찬가지. 다시 그 전 화면으로 돌려주세요. 예, 종로 여론조사. 여기 보면 조사 방법에 보면 여기 지금 SBS에서 한 거는 조사방 유선 전화로만 했어요. 그런데 이쪽 그 YTN 같은 경우는 유선 조사뿐만 아니라 무선 자체 패널도 들어갔거든요. 예. 이 말은 결국은 유선 전화뿐만 아니라 무선 전화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휴대폰. 그렇죠. 네, 예.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응답률. 아까 서 박사도 얘기했지만 SBS는 응답 7.1%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YTN은 15%가 되고 예. 유선과 무선에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선거의 여론조사가 그 유권자들의 전체를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 지금 여론조사 이거 보면은요, 예. 좀 문제가 많습니다. 예. 일단 문제가 많은데요. 뭐 여론조사 기관으로서야 어쩔 수가 없겠죠. 자기들이 이제 조사한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010년이었던가요? 예. 그 서울시장 선거, 지방자치 선거 할 때 대표적인 예가 그때 한명숙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둘이 격돌을 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끝까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둘이 최종 그 득표율이 봤을 때 굉장히 근소한 차이였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 여론조사 결과가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모집단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0명을 조사한다라고 할 때요. 이 전국 단위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1000명을 골라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표본과 훨씬 그 근접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집단 규모가 자꾸 작아질수록요. 서울시만 해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걸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면 49개로 또 쪼갰어요. 근데 그런 작은 지역으로 갈수록 여론조사의 정확도는 자꾸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선거보다 훨씬 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이 국회의원 선거 조사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응답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 SBS 조사의 경우에 7% 정도고요. YTN 조사의 경우에 한 15% 나왔잖아요. 그 응답이 예를 들어서 그 7%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100명 전화했는데 7명이 응답했다는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 지역에 남자가 뭐 예를 들어 40%, 여자가 60% 있다. 그러면 응답자가 꼭 이 비율대로 응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구 비율대로 이게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20대가 전체 비율상으로 500명을 조사한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 한 20명 정도 답변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한 5명밖에 응답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 5명의 답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가중치를 줍니다. 곱하기 몇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그 일부가 말한 걸 부풀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예를 들어 60대 이상이 너무 응답이 많다. 그러면 또 이제 그건 줄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위 이제 이걸 마사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편차, 오차를 그 발생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보면은 지금은 이제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잖아요. 같은 지역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때 보면은 같은 기관에서 서로 다른 예를 들어 뭐 SBS와 YTN이 공교롭게도 같은 기관에 의뢰를 했어요,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 기관이 같은 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결과가 지금 나오기도 해요. 상반되는 결과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이걸 사실 믿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굉장히 이제 박빙구도로 치러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그 1, 2위 순위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뢰하기도 어렵지만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독일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요. 독일의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 그 규약을 갖고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협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그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독일의 경우에는 총선 그 전날까지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 총선 바로 전날에는 이제 보통 그 발표를 안 하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시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율성을 부여하되 그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사들이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좀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유권자 선택을 유발시키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상황과 너무나 달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용산과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아까 우리가 이제 누구죠? 오세훈 후보하고 정세훈 후보 종로 걸 봤는데 용산 여론조사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제작진 보여주시고요. 서울 용산의 여론조사도 SBS, 동아일보, YTN 이렇게 세 군데서 했는데 황춘자 후보하고 진영 후보죠. SBS는 38.9 대 34.7, 동아일보는 38.4 대 29, YTN은 반대가 됐어요. 32.2 대 37.1. 똑같은 결과인데 이유는 똑같아요. 응답률이 다르죠 지금. SBS 7% 정도 7.8. 그 다음에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5.9 정도밖에 안 되고 YTN만 21.5예요. 여긴 또 YTN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선 자체 패널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의견도 함께 포함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선은 결국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집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거니까 전체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조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게 하이라이트를 받으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선거 결과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가 선거전이 이제 시작되기 직전부터 나온 얘기가
야당 폭망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새누리당이 180석을 얻을 것이냐, 200석을 얻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문제다. 예.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할 때 야당의 지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포기하고 싶겠죠. 네, 이거 투표하고 싶으면 떨어지는 그렇죠.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해봐야 뭐. 네, 안 해봐야 바뀌니까. 어차피 안 된다. 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당으로서는 거꾸로 밴드웨건 효과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거야 하면서 우르르 몰려가는 거고 네. 야당의 경우에는 이미 틀렸어 뭐 어차피 가나 안 가나 똑같아 그렇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들은 앞서 지적하신 대로요. 예. 대부분이 유선전화 여론조사에 그렇죠. 많이 의존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유선전화라는 게 요즘 집에 전화기가 지는 없는 사람들이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돼요. 집에 유선전화. 예. 네. 저희 집에도 전화기 없어요, 네, 유선 전화기. 집집마다 그리고 가족마다 다 이 휴대전화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있는데 네, 그렇죠. 왜 유선 전화기를 활용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낮에 집에서 전화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그렇죠. 돼요. 네. 낮에 집에서 전화 받는 사람들은 이제 노인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가정주부거나 가정주부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를 하면 응답률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옵니다.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기관이 조금 더 이 원래에 가깝게 여러 가지 보정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는 여론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렇지. 그리고 또 야당에게 상당히 불리한 거고요. 결과가 나온다. 예. 자, 서 박사님.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결국은 이제 선거판의 주요 이슈가 되면서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전혀 없다,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론학 박사시니까 미디어 정책이나 언론 정책에 대한 이 총선에서 그런 공약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관심 있게 좀 지켜봤는데요. 예. 그래서 각 당의 언론 관련된 공약을 좀 살펴봤는데 예. 몇 가지 특징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가장 이 언론의 분야에 대한 공약을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세운 당이 이제 두 개의 당인데 더민주당하고 예. 정의당이 예. 별도의 공약집을 만들어 가지고 비교적 상세하게 그 언론 정책에 대해서 언론 공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또 어떤 이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약집도 없고, 죄송한 말씀인데, 이 새누리당 쪽에도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어떤 지배 세력 아니겠습니까? 엘리트 세력 아니겠습니까? 엘리트 집단들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에, 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언론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것은 저는 아주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할까요? 하여튼, 그러니까 서너 개밖에 공약이 없어요,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교육, 문화, 뭐 국민 안전, 취약층의 어떤 생활 개선 이런 차원에서만 그걸 다루고 있지. 예를 들면 EBS TV에서의 중등교육, 이른바 예전에 입시교육 입시교육을 대체할 할 만한 그런 EBS 채널을 만들자. 또 무슨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자. 또 청소년들을 위한 음란물 규제 체계를 강화시키자. 이 정도의 얘기밖에 없고.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지배 엘리트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그 밖에는 이제 또 흥미로운 점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어떻게 말할까요? 약간 좌파스러운 또는 우파스러운 그런 공약이 섞여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공영방송 지배 개선,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나 정의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KBS나 MBC의 이사 추천에 하는 데 있어 구석에 있어가지고 여야 동수를 구성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농어촌에 스마트 관련된 그런 기기들을 단말기를 보급하고 농어촌의 그런 정보통신화를 좀 개선시켜야 한다. 일부러도 새누리당과의 공약과 또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겹치는 그런 혼합되어 있는 그런 것이 보이고 한 가지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노동당의 공약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정당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미디어 산업에 대한 지능에 치우쳐 있는 반면에 노동당에서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미디어 도서관을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에 일상화되어 있으면서 모두 다 디지털에 대한 종속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미디어에 관련된 역사적 기억들을 모아두고 거기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간을 만든다는 미디어 도서관이라는 것은 서구에는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에는
각 도시마다 이 미디어 도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언론에 대한 철학이 조금 많이 모자르다라는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디어 공약이 재밌는 게요. 지금 우리 서명준 박사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미디어 관련해서 언론 관련 공약이 나올 이유가 없죠. 지금이 좋으니까. 지금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공약을 안 내놓는 거고, 반면에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이거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바꾸자. 그렇게 해야 또 지지를 얻을 거 아니에요. 야당 지지자들의. 그래서 이제 그런 공약을 내놓는 거고, 문제는 저는 그런 공약을 야당이 내놨다는 것도 뭐 처음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안 알려지고 있고, 그냥 공약집 하나 그냥 덜렁 내놓고 끝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성의 없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똑바로 하겠다, 정상화 시키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되고 나서 뭐 나몰라라 하고 관심도 없고, 사실 뭐 방송 대파업 때도 본인이 후보 시절이었나요 그때? 후보 시절이었죠. 그랬었죠. 뭐 그것도 약속하고 사실은 그래놓고 전혀 안 하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다 과반수가 아니라는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127석이라는 뭐 거대 야당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도. 그런데도 전혀 그걸 진전시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공약으로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뭐 120석이 된다 한들 과연 그러면 이 박사님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가능하다 말다의 문제를 떠나서 별로 의지 자체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라고 보면 자기들이 이제 언론을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게 지금 제도를 바꾸고 싶어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도를 바꾸고 싶다면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필리버스터 법안도 봤고요. 필리버스터 저지하는 것을 통해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저렇게 통하는구나,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그때서야 깨달았잖아요. 근데 국회 선진화법은 이미 2012년도에 다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지금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이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요, 어떤 법안을 통과하려고 할 때 합의해주지 않으면 통과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야당이 언론 관련 문제 이거 우리가 개혁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기 전에 다른 거 절대 안 돼 라고 배째라식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야당이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언론 관련해서. 그 얘기는 쉽게 말해서 말로는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네 어쩌네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들이 나중에 집권하면 또 이용해 먹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암암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서 박사님. 요즘 이제 아무래도 SNS 시대잖아요. 그래서 정당들마다 SNS를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새누리당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서 안철수 의원을 응원하기도 했었죠. 자기 당에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SNS 각 당의 선거 전략 특징이 어떤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SNS 선거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각 당도 물론 이 SNS 홍보 전략에 열을 올리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공통된 점을 보면은 페이스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각 당의 작은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선거 홍보 영상을 좀 올리는 편이고, 또 더민주의 경우에는 후보자들이 선거 유세 현장을 직접 생방송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직접 제작한 후보자 관련된 영상이나 포스터를 게재하는 경향이 있고, 정의당의 경우에는 이제 카드 뉴스나 홍보 동영상을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온라인 홍보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홍보 조직이 11명인데 새누리당의 경우에 찾아보니까 이 가운데 온라인 조직원이 4명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어플리케이션만 따로 담당하는 미디어 전략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 4명이 인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새누리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거기에도 뉴미디어 전략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벌써 작년에 온통 소통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죠. 어플리케이션을 개설해가지고 유권자와의 어떤 소통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더민주의 경우는 조금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더민주주의의 경우에는 이미 네트워크 정당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직접 민주주의도 간접적으로 아마 실현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프라인 홍보국 인원이 8명인데 예. 디지털 관련된 미디어국을 두고 있는데 거기 7명이나 포진해 있어요.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어플리케이션 더 당당이라고 하는 앱을 띄워놨는데 거기에는 이제 BJ라고 하죠. 이제 인터넷 방송 자키인데 BJ가 아실 겁니다. 아프리카 TV 있지 않습니까? 네. 아프리카 TV에 똑같은 포맷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례대표, 더민주당 영입 인사들이 이제 BJ를 맡아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더민주가 보여주는 이런 네트워크 정당으로서의 모습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는 이 소수 정당,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이라든지 정의당도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은 네트워크 정당, 이게 이제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사례 한 가지만 들어드리면은 최근에 스페인의 포데모스나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이런 그 정당들은 전부 인터넷 정당들이에요. 인터넷 정당인데 거대 제2야당으로 성장한 케이스죠. 뭐 이런 데서 봐도 우리나라가 지금 IT 강국 벌써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인터넷 정당, 네트워크가 정당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박사님. 그 오늘이었나요? 제 기억에 오늘인데 새누리당이 새로운 노래를 하나 발표했어요. 아세요 혹시? 오늘 반성한다고. 그거 보셨죠? 그 뒤에 우중충한 얼굴로 서가지고 노래하는 그 모습.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지금 새누리당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엄살 작전을 편다, 뭐 이런 평가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한 엄살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그 여론조사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고서 한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건 있거든요. 뭐냐면은, 왜냐면 이 여론조사 방식은 똑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계속 그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차이점들이 나타나요. 그 전반적인 어떤 경향이나 추세를 읽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확연하게 요즘 눈에 띄는 것은 어떤 야당으로의 어떤 지지층의 결집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좀 읽을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새누리당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심판의 바람 이게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다. 이게 이제 당장 눈에는 안 띄지만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 지금 이슈가 없잖아요. 그 정부가 온갖 북풍을 몰아쳤습니다. 북한이 로켓 발사한 뒤로 한미 합작 블록버스터의 북풍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제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다른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막판에 여야 서로 공천 싸움하고 뭐 머리끄댕이만 안 잡았을 뿐이지 그런 난투극을 벌이는 장면들만 나왔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여당도 쪼개지고 야당도 쪼개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한편으로는 진절머리가 나면서도 동시에 지금 일단 자기 삶이 괴롭잖아요. 우리가 지금 헬조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정치권은 저런 식으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이게 여당에 대한 어떤 심판이라는 거 이런 방향으로 결국은 안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심판풍이 조금씩 불고 있다라는 거고요. 보이지 않게. 특히 뭐 영남 지역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수도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최근에 그 여론조사의 어떤 추이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야권이 분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에서 이 야당의 어떤 지지율 상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지금 30%대로 가장 최하입니다. 지금 거의 이런 상황을 맞고 있고요. 새누리당의 지지율 역시도 최하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야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따라서 새누리당이 과연 단독으로 과반을 얻을 수 있겠느냐. 솔직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무소속 새누리가 있잖아요. 새누리에서 탈당을 한 무소속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얻으면 아마 한 10석까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소속까지 합하면 몰라도 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 단독으로 과반을 얻기는 이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런 게 한 가지 있고요. 이제 합했을 때 과연 과반을 넘을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으로 야당의 경우에는 야권 전체를 합한다면은 야당 전체를 봤을 때 의외로 지금 애초에 지난주에 우리가 한 130석 이상 얻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제가 그때 전망을 드렸었는데 그랬었죠. 그거보다 저는 조금 더 올려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130석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뭐 한 135에서 많이 보면은 야권 전체를 합하면 155석 정도까지도 어떤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일주일 사이에 만약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예를 들어 뭐 판문점에 와서 북한이 또 총격전을 벌인다든지 뭐 이런 이벤트가 없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로서는 야당 지지자들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선거 운동기가 이제 앞으로 5일 정도 남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떤 점을 위해서 봐야 될지 서 박사님부터 어떤 점을 위해서 봐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고 이제 8일날 갈 것 같은데, 그것과 연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총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서 박사님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저는 글쎄 문재인 저 대표의 행보보다는 지금 이용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이라고 보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새누리가 과반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왜냐하면 이제 향후에 전국에 저는 그 큰 어떤 방향은 개헌과 관련된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50석 과반이라고 하는 이 150석을 얻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국민의당, 아까 무소속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가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국민의당,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만에 하나 새누리당이 한 180 정도 얻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160 이상, 170 뭐 이렇게 얻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의당은 캐스팅 보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200석이 개헌 저지선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런 구도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아무래도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여론조사가 이렇게 너무나 허점이 많고 이것이 곧 민심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 시청자께서 아시고, 본인의 우리 시청자께서 처하신 그런 사회경제적 입장과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똑바로 보시고 정책 공약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그런 한 표를 행사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마 박사님. 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해요. 무소속까지 포함한 새누리가 만약에 그 과반이 안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금 양당 사이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줄타기를 하는 거죠. 국회 선진화법도 뭐 자기가 차기에는 없애주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줄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분명히 없지는 않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문재인 대표의 광주 방문, 이게 사실 이벤트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냥 평이하게 가면은 됐을 건데 이게 지금 본인이 안 가고 어떻게 보면 약간 눈치를 본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돼버렸어요. 아마 문재인 대표가 뭐 8일 9일 방문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언론이 아마 그쪽으로 총 또 집결을 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더민주당으로서는 플러스 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광주에 가서 문재인 대표가 성과를 올려버린다라면,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어떤 지지를 얻는다라면, 일단 호남에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그 득표, 의석 획득 상황이 변화가 올 수도 있고요. 그 여파에 따라서는 이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가 어느 정도 지지를 회복을 한다라면, 그게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다른 지역, 뭐 수도권이나 충청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도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부산 영남 지역 같은 데서도 조금 더 그 문재인 대표의 입지가 굳건해지면서 지금 현재 야당
후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중요하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당이 뭔가 일주일 사이에 지금 약간 불리해졌다라고 보면은 일주일 사이에 무엇인가 또 사건을 터뜨리지 않을까, 또 다른 북풍을 야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또 한편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시해봐야 될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 뭐